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를 가장 중대한 이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해왔습니다. 고령자의 빈곤, 노동, 정년, 연금, 또 최근 논의되는 무임승차 연령도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노인 문제 못지않게 우리는 또 아동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저출생의 심각성 다들 걱정하는데요. 그런데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자, 인천 초등학생 사망이 아동학대 범죄로 드러나면서 이 친아빠와 의붓 엄마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고요. 자,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이 필리핀으로 떠날 것이라 홈스쿨링을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자, 학교는 아동의 사망 전날 부모와 통화했습니다만 별 조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낯설지가 않은 것이 매년 종종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한 해 동안 5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이 중에 3만 건 이상이 아동학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부모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일석이조, 이어서 국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도 신청 기다립니다.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오늘 오전에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 자, 박 기자님, 네. 오늘 주요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또 검찰 수사까지 네. 다양한 방면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총평은 어떻게 했냐면, 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그러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이다. 네. 민생, 경제 참사, 또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는 점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외교안보 현안 관련해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또 UAE의 적은 이란, 이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 또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 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상도 거론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된다. 오징어 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보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 당무 개입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박홍원 원내대표 발언이었는데요. 이 의혹을 겨냥해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서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되고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네. 이 안에 이제 대장동 특검도 있고 또 김건희 특검도 있는데,
이게 180석 이상의 의결이 돼야 네. 통과되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정의당과 또 다른 이제 야당 성향의 뭐 무소속 의원까지 다 끌어모아야 되는데 정의당의 입장이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을 통과를 시키려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이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김도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기가 이제 만무한 상황이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은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 이상의 찬성이 예.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169석이기 때문에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석 6개, 그리고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른 소수 정당들까지 이제 합쳐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정의당에 대한 이제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정의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특히 50억 클럽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김에 50억 클럽에 한정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먼저 운을 떼고 나왔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단하고 대표단 연석회의가 있었고 여기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정미 이제 정의당 대표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보탠 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된다. 네네. 먼저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타협 그러네요. 아니죠.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면 그 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의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는 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검찰한테 빨리 수사를 해라. 네네.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유지가 된다면 정의당도 결국 딸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야당의 입장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박 기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선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뭐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스토킹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네, 오늘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하게 오늘 또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미 얼마나 많이 파헤쳤느냐. 특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전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민주주의 훼손이 많았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또 박정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이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란 공허한 외침이 오늘도 빠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총선 때 과연 이런 민주당의 외침 주장이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그런 꼬집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에서 수사를 많이 해왔는데 특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행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2판 4판 특검이다, 뭐 생떼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이제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소위 돈만 댄 전주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도 이제 대부분 만료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이 혐의에서 노연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입장이 나왔죠.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당시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때 공소시효 문제는 2010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네. 그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그 뒤의 사안들 2011년 초까지 이어지는 주가 조작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고요. 네. 그리고 뭐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이제 언론들이 보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소위 2차 이후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이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혐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단순 전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가 또 직접 거래한 정황들 혹은 이제 증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해라 말아라 개입했었던 정황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에 무죄받은 단순 전주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네.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져야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싸울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을 하든가 아니면 무혐의를 치든가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이건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지금 이게 1년 넘게 그냥 네. 붙잡고만 있거든요. 검찰에 질문하면 아직도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결백하면 빨리 뭐 무혐의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고 뭔가 확인할 게 필요하면 소환을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질질질 끌기만 하니까 여당도 야당도 서로 이제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할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길게 가네요. 지켜볼 사안이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일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입니다. 자, 보니까 오늘이 벌써 13일이라 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오늘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제주에서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예비경선 통과 이후에 처음으로 네. 각자 정견을 발표하는데요. 아하. 7분씩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5분씩 네. 정견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제주를 시작으로 3월 2일 서울, 인천, 경기 그때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7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면서 이 정견 발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각 캠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늘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합동 연설이기 때문에 기선 제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과연 당원들의 이 당심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정책이 제안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불거졌던 신경전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 좀 진행돼 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자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뭐 각자 7분의 정견 발표지만 그 안에 라이벌 후보에 대한 또 이렇게 가시를 담았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주말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당권 주자들 간의 느닷없는 탄핵 공방. 자, 이게 임평론가 아니 네. 이게 어떤 발언이 나왔던 건지 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네네.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지난 11일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제 강남대학교에서 네. 경기도 중남부 보수 정책 토론회라는 게 열렸는데 네. 여기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는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언론들이 해석하기로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향한 발언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결국 안철수 후보처럼 미래 권력, 그러니까 대선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발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12일에 곧바로 안철수가 그렇게 두려우냐.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곧바로 맞받았고요. 어떤 정신 상태이기에 저런 망상을 할까. 이렇게 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김 후보가 또 한 번 더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맞받았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과 결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정권 초기여서 대통령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대표가 되고 나면 이 장관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했던 말을 걷어들인 게 아니고 네네. 오히려 당신의 전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탄핵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치고 나온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자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당연히 또 맞받았습니다.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이 김 후보의 이제 탄핵 발언에 대해서 전당대회 자체를 뒤흔드는 망언이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쌍끌이 협박 정치다. 또 이렇게 공개 비판했고 이준석계의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도 대통령 탄핵, 탈당 등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 선거가 중요하고 본인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공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뭐 또 어찌 보면 후배 후보가 점잖게 야단을 치는 상황이 또 되기도 했는데. 자, 이 탄핵이라는 말은 참 이게 정치권에서 민감한 용어죠. 박 기자님,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뭔가 입장이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전해지는 얘기가 관여일이 아니다. 관여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현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온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이 공공연히 얘기하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는 다른 뜻으로 한 말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장을 좀 축소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김장연대의 주인공이었던 뭐 지금 해체됐다고 하지만 장제원 의원도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하는 발언 같다. 이렇게 또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뭐 후보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현직 대통령이 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금 윤 대통령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입장 낼 건 아니다.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 발언. 김기현 후보도 현직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 권력의 충돌, 신고 권력 충돌할 때 있었던 그런 우려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왜 침소봉대하고 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쪽에서 또 이걸 가지고 곡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오늘 제주도 이 합동연설의 이 정견 발표나 아니면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제 아침에 이제 BBS FM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뜻을 이제 곡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김기현 후보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말을 좀 이제 왜곡을 시켜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글쎄요,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라면 말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제 SNS에 본인이 올린 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전적을 이제 꺼내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었다든지 민주당과 결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든지 지금은 정권 초기여서 눈치를 보지만 대표가 되고 나면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걱정 충분히 할 수 있다든지. 근데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탄핵이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어떤 맥락이 크게 있다.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인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일종의 당원들에 대한 이제 어떤 결집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생각보다 후폭풍이 크니까 말을 좀 걷어들이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장제원 의원의 등장 시점이 항상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뭐 논란이 너무 커지면 본인이 백의종군하겠다, 말을 아끼겠다, 페이스북을 뭐 닫는다 이렇게 했다가 나서야 되는 타이밍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출연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논란이 커지고 상대 후보들이 이제 이 사안을 키우는 양상을 보이니까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사례라든지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의 주류 세력하고 대통령이 갈등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걸 얘기한 거다라는 식의 정리를 시도했습니다만 글쎄요. 탄핵 발언에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제 국면마다 조금 급해지면 발언이라든지 어떤 전략이 좀 급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일반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굳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력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지나간 정권 역사일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윤핵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다 찬성했던 입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석해야 되나. 김기현 의원 혼자만
나는 혼자 당을 계속 지켜왔고 당적을 바꾸지 않았다 했는데 윤핵관들은 또 당적을 많이 바꿔왔거든요. 자, 이게 뭐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15일부터 TV 토론이 벌어지니까 네. TV 토론에서도 이 이슈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이어서 지금 12시 40분 좀 넘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으면 20cm 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눈길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둔내터널 일대 정체가 심한데요.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지정 1터널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 정체가 평소보다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남사부터 오산 쪽으로 4km 구간 정도 정체인데 조금 전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에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그리고 동탄에서 작업 중인 오산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은 남양주부터 강일 쪽으로 오전부터 정체가 계속되는데요. 전 시간 강일에서 있었던 돌발 상황 여파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반포대교 앞두고만 막히고요. 더 가서는 목동나들목 1차로에는 고장난 차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추가 소환까지 마쳤는데요.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더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질문 다 못했다 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더 부르지 않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박 기자님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했지만 네. 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 쪽 주장으로 보여요. 어허. 그래서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네네. 1차 조사와 2차 조사 다 이제 답변을 대신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다라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뭐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다 된 거고 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점도 검찰이 좀 내세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10일 2차 조사 마친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네. 왜 다시 불렀나 의심될 정도였다. 경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망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볼 때 더 이상 부르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지난번 소환 조사를 이재명 대표를 했었는데 네. 이것까지 묶어가지고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이 점을 들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국회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네. 거였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럼 이게 수순이 압수수색한 다음에 압수 물품을 분석한 다음에 관련자들 소환한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건이 말고 이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또 소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영장을 이번에 뭐 친다고 하지만은 다른 또 수사할 거리가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백현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쌍방울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북 송금 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이 전재경 총괄본부장 김모 씨. 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내로 송환됐으니까 당연한 수순인데 이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를 했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랑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대북 송금을 위해서 했었던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네. 그리고 뭐 사기적 부정 거래 같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네. 이거는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배임 혐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네. 대표와 연루됐다고 그동안 이제 의혹 제기가 되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지금 구속영장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네네. 않은 것 같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하고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법조계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를 애초에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쌍방울 관련된 사안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게 대북 송금 정도가 남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 다만 뭐 앞서서도 이제 박정호 기자님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대북 송금을 비롯한 이제 쌍방울 관련 의혹, 그리고 이제 백현동 관련된 사업 의혹, 그리고 호텔 건립과 관련된 사업 의혹 이런 사안들이 계속 좀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거냐 말 거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쟁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검찰의 어떤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게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검찰 조사에 적극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박 기자님, 이런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이 JTBC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한다. 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취지로 부인을 하니까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 담당을 했었으니까 이 김 전 본부장의 귀국을 종용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에서 다 증언하라.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김 씨가 들어온 거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안을 좀 놓고 보면 뭔가 대장동 사건과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유동규 전 이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공사 이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니까 네네네. 주변에 섭섭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배신감 느꼈다.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진술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좀 비슷한 모습인데, 이게 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뭔가 뭐 플리바게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분석과 추측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통하는 측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뇌물수수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었다고 하면 본인의 형량이 상당히 덜어질 수 있는 것처럼 네.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도 대북 송금한 게 이 대표 측의 어떤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면 형량이 상당히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동기가 좀 통하는 면이 있다. 그것도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플리바게닝 얘기하셨는데 국내에는 뭐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왕왕 흘러나온 얘기가 이게 남욱 변호사도 국내에 들어와서 자, 이게 입국하면 나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점점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보죠. 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을 위해서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지금 이 한일 간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과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 자, 이건 어떤 대목일까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이기 때문에 뭐 한미일 공동 북핵 대응이나 이런 게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 협의가 어떻게 될 거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고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일 양국이 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타결하는 게 아니냐, 뭔가 밑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조 1차관은 조속히 뭐 가능한 결론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언제 딱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여전히 남겼어요. 그리고 일단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은 합의되고
어떤 것은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이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됐는지는 확실히 얘기하지 못하겠다. 하지만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 쭉 흐름을 보면요.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다음에 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네. 일본에서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났어요. 네. 그다음에 외교 차관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 17일부터 19일까지는 한일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열리는 미네남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네. 여기서도 만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견까지 다 해결한 다음에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이 사안의 해결을 얘기하고 또 한일 관계 개선, 정상화 여기에 좀 매듭을 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급 이제 차관 회의 나가서 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도 한일 관계가 좀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이제 것을 종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게 일본 기업들이고 이른바 우리 관점에서는 전범 그렇습니다. 기업들. 네. 자, 2심에서 이 무대응으로 나섰어요. 기업들이. 그러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재판 강행을 예고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관련된 강제징용 관련된 네.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미 지금 죄송합니다. 한일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됐던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났고 상태고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재판도 심지어 지금 진행이 중인 상태인데 네네. 아직 이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송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인데 네. 1심에서는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때 소멸시효가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판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판례를 또 1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심 가면 어떻게 될 건지가 관심이었는데 2심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쓰비시를 비롯해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어쨌든 서류를 이제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 피고인이 받아야 네. 그때부터 본격화할 수 있는 건데 서류 받는 걸 거부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뭐 게시판이라든지 신문에 재판과 관련된 사안을 게시한다는 거를 적어내서 네. 이 고시를 해가지고 송달 받은 것과 똑같이 하는 그 조치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도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수가 있다. 2심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형국인데요. 네.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처음에는 국장급 한일 협의로 시작을 해서 예. 차관급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예고돼 올라갔기 있죠. 때문에 한일 사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척을 이루고 있는 걸로 시키려는. 보이는데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들의 의견이 네. 충분히 담기지 않은 상태로 마치 우리를 뭐 불편한 짐덩어리처럼 치워버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네.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 입장이 중요합니다. 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금 무역 적자가 거의 5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5999님. 매일매일 뭐 하나 신나는 일이 없네요. 신나는 노래 듣고 기분 전환하고 싶습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나는 노래 듣고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꿈도 조금 꿨지 Section 바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은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우리 때문에 네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아주 nice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 듯한 보인다면 온몸이 간간간간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아주 nic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우리 고유어 표현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잘코사니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몰래 훔쳐먹고 배탈이 났다니 그거 참 잘코사니다. 네, 이제는 잘코사니가 뭘 뜻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코사니는 고소하게 여겨지는 일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인데요. 주로 미운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우리말 표현 쌤통이 있죠. 쌤통은 보통 남이 낭패 본 것을 고소해야 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비속어가 아니고요.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코사니는 감탄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코사니,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고유어 표현 2번째는 부사 댕갈댕갈입니다. 댕갈댕갈의 예를 들어보면 옆방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댕갈댕갈 들려온다. 이렇게 쓰고요. 댕갈댕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잇따라 나는 맑고 높은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합니다. 보통 문이나 벽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의 사람들이 맑고 가볍게 떠드는 소리를 나타낼 때 부사 댕갈댕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하면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인데요. 지금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1에서 5cm,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 기온은 웃돌며 공기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면서 강릉이 5도, 포항 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아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0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세종과 충남, 전북은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에서 좋음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김 여사는 신성 불가침이냐며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발언에 대해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 얼마나 많이 파헤쳤나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정보 전달자로 지목됐던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을 최근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개인 돈과 회사 돈을 모두 관리한 김모 씨가 오늘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조현정 시사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에서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뭐 연일 공식석상에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네. 열병식에도 그냥 중앙 한가운데 앉아 있고. 자, 후계자론에 이 불을 지피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북한 주민들에게 주애라는 이름을 다 바꿔라. 네.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원래 그런 예전에 조선시대 왕조가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왕이 될 이름에 대해서 겹치지 않게 네네. 이 한자는 쓰면 안 된다. 이런 풍토가 북한에서는 줄곧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익명의 북한 현지 주민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네. 인용 인터뷰를 보면 평안북도 정주시 안전부에서는 주애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들을 불러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 내가 사는 인민반에도 주애라는 12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부모를 불러다가 딸 이름을 바꾸고 출생증 교체를 강요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북한에서 그 김일성 때는 일성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고 네. 김정일 통치기에도 정일 안 됐고 네네. 그게 이게 결국엔 수령 신격화 때문인데 이번에 주애라는 이름을 정말 바꾸게 된다면 이로써 북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이름이 일성, 정일, 정은, 설주 4개였던 게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개명 요구가 포착된 게 지난 8일이었는데요. 이때가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이라고 해서 75주년 기념행사 때였는데 이때 계기로 김주애가 대대적으로 북한 매체에 공개됐었죠. 네. 그것과 같은 날이고요. 그 이튿날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열병식 때 예. 이거는 너무 화려해서 마치 김주의 후계자 책봉식인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다 아니다 뭐 이제 후계자론이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나왔다가 하는데 다시금 또 떠오르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김주애가 타는 걸로 보이는 백마 라는 걸 공개하고 예. 또 개명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전해지니까
이제는 정말 우상화 작업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유, 이게 무슨 불편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주애가 몇 명 있어요. 네. 지금 남한 이름까지 바꾸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쉬운 이름으로 붙여놓고 나중에 개명을 시키라니요. 아예 애초에 자기네가 아주 특이한 이름을 붙이든가 뭐 김태양 뭐 이렇게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시대착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청소년들이 이 지자체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한국의 개고기 문화 때문에 무산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천시 강화군이요. 미국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 파크시라는 곳과 네. 2020년부터 우호도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청소년 간의 온라인 결연을 맺고 도서 교환, 선물 교환 이런 프로그램들을 네네.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몇 명을 추려서 연수를 보내주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추천받아서 12명을 뽑고 3주 동안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무산이 됐고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혐오하는 미국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화군에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육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연수를 강화군은 원래 지난해 초부터 계획을 했다가 6월이 되면서 팰리세이즈 파크시가 갑자기 연수 협조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나라 동물구호단체들이 먼저 개 불법 도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SNS에 공유를 했고 이게 미국에서까지 보여지면서 동물 애호단체들이 이걸 보고 팰리세이즈 파크시의 강화군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시는 강화군 측에 자국 내 부정적 여론이 일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본인들이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일이 더 커질까 봐 좀 부담스러워한 네.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우리나라라고 해도 사실 결연 도시가 만약에 우리 정서에 안 맞으면 네네. 또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강화군에 일단은 연수 장소를 급하게 바꿔서 태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강화군 관계자는 아쉽지만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얘기에 또 이제 누리꾼들 우리 개고기 찬반 논란은 되게 오래된 일인데요. 그렇죠. 예, 누리꾼들 의견을 보면 개인적으로 개고기는 안 먹지만 저 논리는 억측에 가깝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내요. 이런 내용도 있고 개고기는 핑계고 인종차별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니들이 먹는 푸아그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고기 논란에 항상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식용은 그렇다 해도 불법 도축장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먹을 게 없는 시대도 아니고 개를 먹는 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외부에서 외면에 당해야 안 하지. 이런 의견들도 보여졌습니다. 네, 참 두 가지 생각이 다 교차해서 정답이 있다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처럼의 기회를 네. 박탈당한 건 너무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과거의 문화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불법 도축장이 SNS로 나간 걸 보고 여론이 형성됐다니 네. 이 여론이 좀 악의적인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면서도 또 이게 팩트라면 또 뭐라 부정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예, 이 개 식용 문화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긴 한데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이 얼주가. 네. 전 처음에 이 얼주가가 뭐지 그랬는데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저도 겨울에도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게 돼요. 계속 아이스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선 날이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음료를 포기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일 텐데요. 네. 외신들이 이런 현상을 네. 보도했다고요? 오히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좀 특이한 현상인 네네. 것 같아요. AFP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한겨울에도 어떤 따뜻한 음료보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많이 팔릴 정도로 국민 음료로 자리매김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얼주가 이 단어를 철자 그대로 소개를 했어요. 영어로 쓰네요. 네. 얼주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콘텐츠들이 인기를 끄니까 실제로 한국 예능인들이 뭐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마시는 풍경이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잘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AFP 통신도 방탄소년단 멤버의 슈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마시는 모습이 아주 자주 포착된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 이용객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파가 덮쳤던 지난 1월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0%가량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그렇다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AFP 통신은 이렇게 좀 분석을 했어요.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건 더 빨리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을 짓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AFP와 인터뷰를 한 한국인도 아이스 음료가 더 빨리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서 한국의 직장 문화에 필수적이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곧장 사무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다지 춥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빨리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점심시간 칼같이 지키고.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는 이런 문화가 한국 고유의 냉면 문화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찬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 해요. 근데 옆 나라인 중국만 봐도 차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제된 물을 구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끓여 마셔야만 그냥 차가운 물을 마셨다가는 병에 걸리는 일들이 예전부터 많아서 따뜻하게 끓여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뭐 찬물을 마셔도 됐다. 뭐 이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근데 외신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얘기하면서 보도를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누리꾼들은요. 저 이거 되게 공감됐어요. 속에 화가 많아서 그렇다. 화가 많다. 네, 한겨울에 빙수 파는 가게도 있다. 있죠. 대신에 믹스커피는 99% 따뜻하게 마시잖아요. 마셨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믹스커피는 또 따뜻한 게 끌리더라고요. 그건 또 이제 온수를 종이컵에 또 마시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냉면은 겨울냉면이죠. 저희 집은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 집안인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한겨울에 냉면을 드셔서 저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한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 냉면 이런 게 또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실내에서 먹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영하 한 10도 됐는데 모스크바에서 오늘 날씨 따뜻하네. 그리고 밖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술로 몸을 데우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밖에서 먹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이 원치 않는 구매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야, 당장 내일 또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네. 이 상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떤 조사 나온 거예요? 그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어제 발표한 조사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은 적이 구애? 네네. 구애.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1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 사례를 보면은요. 신입사원 A씨가 있는데 상사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어요. 이 상사가 술만 마시면 신입사원인 A씨에게 너 나 좋아하냐? 아이고. 아니면 뭐 A가 신입사원이 나를 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아이고. 근데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딱 잘라서 이제 나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최선이었고 그랬는데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해라. 라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좀 극단적인 좀 사례인데 뭐랄까 어떤 이제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제가 날 좋아해서 그래라고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구애를 하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여성이 15%, 남성이 8%, 이제 여성이 더 많았고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14%, 정규직이 9% 이렇게 비정규직이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위계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상사가 호의를 베풀어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이 웃어주고 대답해주고 맞춰주는 것도 사실은 호의이자 사회생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인터넷에 보면은 걔가 웃어주더라. 이거는 나를 좋아한다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백이 일방적인 고백이 이어지고 또 회사 생활이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밸런타인데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우린 없냐 뭐 이런 걸로 또 갑질로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는 초콜릿 없어? 옛날엔 말이야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 온 후배가 있는데 걔 지금 잘 나간단 말이야 라든가 누구 씨는 만들지 말고 그냥 이탈리아 거 사오면 돼 했는데 그 말 듣고 안 살 수가 없어서 샀는데 12만 원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건너와서 의리초코라는 이름이 한때 붙었었는데 상술이죠. 네. 이건 갑질 초코다 이런 주장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발렌타인데이 좀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래지도 말고요. MZ세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괜히 좀 망신당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갑질하지 마시고 아주 좀 뭐랄까요? 담백하게 관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코너죠.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함께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라 보면 깔끔하시네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주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자, 주말 사이에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같은 판결을 놓고서 지금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일부 지났거나 아니면 전주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이 5차례에 걸쳐서 나와서 진행이 됐는데 1차 주가 조작은 뭐 공소시효 도과해서 공소권 없음이 맞지만 이게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을 했거든요. 다 묶어서 죄가 이게 하나의 범죄다.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특히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그 명의의 계좌에 거래 내역이 나오는 데다 1, 2차 주가 조작이 보면 선수들이 다르거든요. 이른바 주포라고 불리는. 근데 공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권오수, 김건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범이 아니냐. 이로써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훨씬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수사해야 되고 수사 안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주장은 계속 해왔던 주장이고 다만 이번에 이제 법원이 판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걸 포괄일죄로 묶은 것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지 이걸 그냥 맡겨가지고 계좌를 1인 매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본인이 더 적극적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판결 내용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뭉갠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몇 번 이제 재판 과정 얘기를 여기서도 드렸는데 김건희 의사가 직접 이제 팔고 산데 이제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다 하는 보도는 이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거래 내역을 몰랐던 전주들은 무죄가 됐다. 근데 대통령실의 반박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끝났다. 이거는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얘기한 대목은 맞습니다. 자, 권오수 씨를 제외한 주포 선수들을 제외한 다른 전주들은 다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김 에디터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예상된 해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이따 해법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해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예. 일단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네네. 1단계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예. 공소시효 끝난 기간입니다. 예, 요거는 1단계는 판사가 보기에는 제외를 했고요. 네네. 2단계 일부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단계 전주 그리고 2단계는 시세 조종 혐의 같이 가담한 혐의가 네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단계 전주도에 다 무죄 났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하는 거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고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전주들이 다 재판을 받았네? 근데 왜 김건희가 재판을 안 받았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딱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무죄가 새로운 발상입니다. 무죄가 났든 유죄가 났든 저 사람들은 다 기소가 돼가지고 그러네요. 무혐의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야당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검찰한테 지금 성명을 발표해야 돼요. 왜 억울한 김건희 여사를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무혐의를 하게 받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있냐. 빨리 기소를 해라.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 김건희만 빠졌는지 나머지 그 통장 빌려준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4월에 지금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3년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사받고 1차사 했는데 이 사람은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그러니까 무혐의를 하려면 빨리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특검을 가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무혐의를 하든 멀지 않았다. 결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날 것이다. 근데 무혐의를 내던 뭐 불구속 기소를 하던 뭐 어쨌든 뭔가 처리하려면 소환이나 조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늘 이제 뭐 매번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시간만 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없는가?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1차 시기에 돈만 잠깐 넣었다가 손해를 보고 나서 선수들하고 이제 인연을 끊고 손절했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미뤄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 전주인 건가? 시세 조정 참여자인 건가? 2차 시기 얘기는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판결문을 직접 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1, 2차 주가 조작에 공이 이름이 등장하는 게 권오수, 김건희 두 사람이다. 나머지는 이 배역들이 다 바뀌었는데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차 그 주가 조작에서 단지 그냥 통장만 맡겨놓고 돈을 뺀 게 아니고 실제 시세 조정에 참여한 정황이 주가 조작 이른바 주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른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이런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고 장모인 최윤순 씨까지 그리고 그게 이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해명은 그대로 좀 믿기가 어렵고 가장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앞서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혐의가 없을 수도 있고 공소기간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혐의가 있어 보이면 피의자로 특정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못 건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라리 검찰이 소환해가지고 수사해서 혐의 없으면 이렇게 종결했으면 논란은 있을지언정 논란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건 손을 안 대고 그냥 덮어버린 거니까 다른 사람들 다 수사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그냥 덮어버린 거니까 이거 검찰이 수사 못하는구나. 감히 손을 못 대는구나.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성립이 되는 거죠. 특검하게 간다. 아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이제 조만간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뭔가 금년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언제쯤 나올까요? 알 수 없는데 제가 해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타 강사예요. 정의로운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김건희 수사해라.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론상으로도 그렇게 높고 네네. 이게 여권에서 봐도 무죄 나왔잖아요. 네네. 불릴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란 게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길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저거 이 사안 저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얘기 이 수사에 대해서만은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근데 이제 조금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비춰지려면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자 빨리 수사해라. 내가 봐도 국민 상식적으로도 3년이나 묵혀두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금명간 결론을 내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이 해법이라는 게 참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시네요. 공개적으로.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같은 재판이지만 이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근데 정의당은 좀 신중한 입장인데 정의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린다. 사실은 특검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이 걸려 있잖아요. 아니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정의당이 얘기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상 이게 2월 지금 국회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곧 이제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면 방탄소리밖에 더 듣겠냐.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거 특검하자.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안 제출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국회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두 법안 다 중요한 법안이지만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컸잖아요. 후유증도 굉장히 컸고 그게 이제 정의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이 곧 법안을 낸답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법안 내는데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두 법안 다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겠다. 오히려 정의당이 협조를 압박하고 있는데 뭐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정의당의 입장은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두 법안에 대해서 다. 그러나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고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지지자들 간에 막 입장이 엇갈리는 게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정의당의 입장이 원론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가면 법사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회하자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이 법안이 발동될 수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100%.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결국은 마지막에 똑같아진다. 민주당도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이고자 하는 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겠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저쪽으로 넘기고 총선에 말하자면 정치적 소재로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하에 추진되는 거잖아요. 법안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게 통과되거나 발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굳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이걸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느냐의 문제지 결국 끝까지 가긴 어렵다. 사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뭐 그것도 법안을 만들기 따름이죠. 야당이 임명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특검도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요. 정의당이 어떻게 해야 지금 이제 국회 의석 구도 내에서 민주당과 공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독자 길을 갈 것인지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을 놓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50억 클럽 지난번에 이제 박상도 의원 1심 판결을 보고 전체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심지어 여권에서도 이 판결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보수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거는 전 특검 갈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검찰의 의도된 부실 수사, 의도된 무능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 국회 절차를 통해서 논의해보자 일단 이게 이제 정의당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오늘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하겠다 밝혔고 정의당을 이제 압박해 올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그 정의당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먼저 뽑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50억 클럽도 사실은 이게 정쟁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침 법안이 막상 제출이 되면 그 민주당이 핀 뽑도록 놔두고 정의당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야죠. 정작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얹어서 받았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욕이 조금 앞섰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아니 50억 클럽 특검 가면은 구조가 똑같은데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뭉개는 건데 그러면 왜 김건희 특검은 안 되냐 이런 약간의 이제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정의당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안 돼 있기 때문에 속편한 소리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노란봉투법을 그냥 얹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정의당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법을 내주고 계십니다. 김 에디터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정당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계시니까 순수한 언론인으로서 이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특검하자. 네. 민주당은 이 50억 클럽 플러스 이재명 대표 관련. 이거 뭐 전체적으로 묶으면 대장동이니까. 거기에 또 부산은행 문제도 있고 윤 대통령의 아버지 집 묘하게 이제 매매된 게 있었죠. 이거 다 합쳐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다 분리하는 게 오히려 좀 어렵기는 해요.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50억 클럽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다 밝혀야지만 50억 클럽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왜 도대체 50억이 배당돼야 되는 건지. 예, 뭐 그러면 대장동 수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나 그냥 딱 봐도 방탄 특검이다라고 공격받기 딱 좋잖아요, 민주당 하는 얘기가. 그래서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하는 게 정무적으로는 훨씬 낫다. 그럼 이게 좀 공격도 덜 받고 사람들이 공감이 되잖아요. 이재명 방탄이라는 공격도 덜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만약에 정의당이 이제 받으면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뭐 길게 설명해 주셨고 이제 뭐 정의당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정의당의 그 논리 구조가.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적 공분을 얘기를 하는데 50억 클럽만큼 저는 도이치 주가 조작, 모타스 주가 조작도 상당히 국민적 공감이 이게 정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정파성을 떼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론도 좀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여론도 그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한 것 따르면은 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66.4% 하면 안 된다. 24.9%예요. 66%면 국민의 3분의 2면은 열성 지지자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 빼놓고는 다 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특검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뒤에 하면 할수록 총선에 가까워져서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조사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 7일 사이에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은데 지금 김주신 에디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50억 클럽만 합시다. 그리고 정의당이 포괄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좋았을 걸. 방탄 얘기도 덜 듣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주말 사이에 합의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지켜보도록 하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 대해서 좀 침묵하는 입장인데 이게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성의 계기로 삼고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곽상도 의원이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에 침묵한다기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장동 사건의 초점은 이재명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그 초점이 분산되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 안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더 나가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무슨 부산저축은행 대출 막 이렇게 얘기가 확대되고 특검 얘기까지 갈까 봐 번질까 봐 이제 그걸 우려해서 계속 어쨌든 이재명 수사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사실은 곽상도 그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판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놀랍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에 조국 사건 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불공정의 표상이 됐듯이 이 곽상도 사건이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곽상도 의원을 윤 대통령이 앞서서 무슨 네. 엄호하고 어쩌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판결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건이에요.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번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통령실도 하고 나온 것 같고 당장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수사팀 투입해서 공소유지 보강하겠다 네. 나온 거 아닙니까? 아마 항소심 때는 저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도 공소유지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잘못하면 이게 꼬여요. 네.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 능력은 있는데 증명력이 없다. 이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물론 다른 사건이고 다른 재판부가 맞겠지만 한쪽에서는 녹취록에 대해서 증명력이 없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있다고 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이제 검찰의 스탠스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곽상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육성 자체가 병치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 몇 번에 쪼개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거는 무죄다라고 했으니 국민들이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공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말 사이에 뜨거워지고 있고요. 3월 8일 점점 나가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순회 강연입니다. 자, 탈당에 이어서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해서 전당대회에서 이게 탈당도 이례적인 일인데 탄핵까지 거론된다? 자, 김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거는 약간 2등 전략이에요, 사실은. 네. 김기현 후보가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팬앤드 마이크 등등 해가지고 김기현이 1등으로 앞섰다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그런 거 유출된 적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2등 전략이에요. 이게 조바심이 나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게 보통 2등, 3등들이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는 안 된다. 그리고 탄핵당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네. 저는 김기현 후보께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본인은 대선 안 나가실 건지. 대선 불출마 선언을 일단 하시고 그러면은 차기 대선 후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진정성을 제가 좀 이해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탄핵에 얘기하면은 그러면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해서 탄핵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못이 없어서 탄핵이 됐다. 무조건 권력이 충돌해서 탄핵이 된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럼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잘못이 없는데 탄핵이 된 건지 이거를 물어보고 싶고요. 아마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같은 당내 미래 권력이 있어서 충돌을 한 건가? 없었죠. 김무성 대표였잖아요. 이게 대권 주자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박 의원님도 탄핵 대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앞서 김준일 대표가 다 이제 얘기해 줬는데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탈당 얘기를 꺼냈을 때 그것도 좀 뜬금없었는데 놀랬죠. 그보다 더 극단적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게다가 윤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한테서 이게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다급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니까 저렇게까지 안철수한테 탄핵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분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연대 포용 탕평으로 가겠다 보니까 이제 김장연대도 아니다.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연대 포용 탕평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나경원 의원 공격할 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공격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대 포용 탕평이란 그냥 말뿐인 거구나.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결국엔 윤심만 쫓으면서 당내 갈등이나 분란을 일으키겠구나. 이런 느낌을 두 번째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이 법률가예요. 탄핵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잘 알 겁니다. 이상민 탄핵도 이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근데 탄핵 얘기를 꺼낸다는 건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탄핵된다라고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이게 좀 김기현 후보라는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구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네, 저런 사람을 믿고 과연 당대표를 맡겨도 될까? 네. 이제 이런 느낌마저 주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닌데 네. 오늘 약간 주워 담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 정권 때 지난 대통령들의 사례를 네네. 얘기한 거지 그거를 윤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건 안철수다. 네네. 라고 이제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그 오늘 오전에 했던 해명을 보더라도 네네네.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 다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김기현 후보 측에 그 아직도 선거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지금 패닉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일종의 그 이 선거라면 본인이 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갖고 놀아요 저러면은. 아이고. 진짜로 갖고 놉니다. 저는 저 김기현 대표가 아마 TV 토론 가면은 박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당장 오늘 오후 2시면 합동 연설회부터 4명의 당대표 후보가 메시지를 내는데 네, 김기현 후보, 박완석 의원이 김기현 후보. 자, 그런데 이제 김기현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나 하나는 헌재에서 기각, 하나는 인용됐는데 미래 권력 충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고를 해봐도. 자, 유난연대의 경고장을 날렸던 대통령실. 거침없는 얘기들이 막 쏟아졌었는데 또 국민의힘은 아예 당권 주자들에게 윤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엄중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이 탄핵 언급 또 이전에 탈당 언급은 조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선택적 경고 선택적 침묵이죠. 뭐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제가 이진복 당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합동 연설회인데 말을 어떻게 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거기 그 맥락이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준석계 4명이 모두 통과를 했어요. 4명이 지금 뭉쳐가지고 막 SNS 활동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춤은 못 추더라고요. 춤은 못 춰. 자, 천하용인. 자, 일단 바람을 일으킨 건 맞아 보이는데 이 바람, 이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엇보다 저는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이게 너무 선거판을 짓누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모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 전략이 좋아요. 일단 그 4명 1인 4표로 행사하는데 그 4명을 딱 맞춤형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목도를 높이고 표분산이 안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보면 그 최고위원들이 한 20몇 명이 출마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8명으로 추려졌는데 서류 전형 탈락한 사람들 빼고. 보면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는 철저히 인지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인 당원들하고 접촉면이 그 당대표들에 비하면 적어요. 물론 이제 합동 연설회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만 토론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에 이게 조직 선거의 그 흐름도 쏠리기 때문에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인지도가 지금 컷오프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 박성중, 이용, 뭐 이만희 이런 분들보다 원외에 있지만 무슨 뭐 김용태,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거예요.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컷오프 통과하는 바람에 그치지 않고 본선에서 당대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고위원 선거는 뭐 1명 이상 잘하면 2명까지도 당선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제 김 에디터님도 한번 예상을 해 주시죠. 허은하, 김용태 두 사람 최고위원에 들어갈 가능성.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 어떻게 보세요? 바람이 좀 있을까요? 그 최고위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지금 약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설명해 주셨지만은 소위 말해서 친윤을 표방한 박성중, 이만희, 이용 후보 다 탈락했잖아요. 그럼 지금 8명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뭐 친윤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친윤에 뭐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말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2명 정도를 열심히 밀어야 되겠다. 친윤으로. 친윤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전에 최고위원을 했던 분들은 다 아웃이고요. 이미 미는 사람들 중에서. 김재원 예, 그러면 이제 2명밖에 안 남아요. 정미경 전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다 아웃이고 뭐 당연히 2명 이준석계는 다 아웃이고 그러면 이제 2명밖에 안 남아요. 이제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실제. 근데 8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20만 명 정도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다 동원하고 그래서 해보겠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친윤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2명 잘못하면은 이거는 최고위원회의가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그 이준석계는 한 명은 저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고요. 1명은 들어간다. 2명은 쉽지는 않아요. 2명은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예언 같은 예측 잘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해두고요. 앞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제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면 이 4인 4색 메시지 내일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이 왔습니다. 문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 소식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초기 72시간의 골든타임 지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7세 소녀가 159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 뭐 7개월 아기가 140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 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각국의 구호팀들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앞에서 살짝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이었어요. 첫날 그 6일날 새벽에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다음 날 7.7 규모의 여진 그리고 이후로도 지금까지 2천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낡은 건물이 많아서 무너지는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대가 4시 17분. 거의 대부분이 잠든 시간대였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마다 사실 통계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일단 그러니까 붕괴된 건물만 최소 6,500채에 달하고요. 그리고 약 2만 5천 채의 건물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당장 철거를 해야 할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전문가들은 뭐 사실 이 지진이 굉장히 강력하긴 했지만 잘 지어진 건물들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아마도 건축 내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재다. 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진 사진을 보면은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쌓여가지고 중간에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도 이제 그런 붕괴 사고들 많이 보니까 이거는 뭔가 건축의 과정에서 이상하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튀르키예 정부가 건설업자 131명을 부실공사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건축업주들에게 좀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또 이게 지진세를 24년 동안 걷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느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하죠. 예, 1999년에 사실 튀르키예에서 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로 이제 내진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규정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1960년대부터 일정 정도 돈을 내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면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세라고 거친 세금들이 지진을 방지하는 데 또는 그 최소화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 쓰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골든타임에서 뭐 2배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자국 깨면 늘어 있어서 맞아요. 이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제 집계된 수치만 33,000명이라고 네, 하죠. 오늘 튀르키예하고 아침 현재. 예, 시리아에서. 근데 20만 명대의 시민이 아직 매몰돼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문제는 튀르키예 소식은 저희가 그래도 실시간으로 네네. 좀 이제 변화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군하고 반군 사이에 내전이 13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지진의 피해가 큰 지역이 정부가 통제 못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난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시리아의 실제 사망자는 9,300명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건 미국 지질조사국이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26%로 상향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에 따른 튀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 규모도 국내 총생산의 최대 6%에서 이제는 10%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니까 강진 피해가 큰 10개 지역에 3개월간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워낙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구호 물품이 전달 안 된 곳도 너무 많고요. 구조대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광범위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조 장비와 대원들을 기다리다 못해 생존 주민들이 맨손으로 어쨌든 가족과 주민들을 이웃들을 구하려고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맞습니다. 지금 장갑이 필요해요. 뭐 햄머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원래 평년 기온보다 15도 정도 낮은 기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추위 때문에 2차 피해가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 따르면 130여 개국 국제도시 탐색 구조팀이 이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민 대피소도 곳곳에 꾸려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이 지진이 난 지역이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수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가족이 구조되지 못한 이재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못 떠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붕괴된 지역을 못 떠나고 노숙을 한다거나 또는 차 안에서 차박 생활을 하는 지금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생존이 되더라도 이 이후에 악화된 환경 때문에 사망자,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고요. 유산들도 상당히 많이 붕괴되거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구 지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제 구조 이후에 뭔가 생존의 수단, 생계의 이제 지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2차 피해도 크게 우려된다. 자, 날씨도 춥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도시들이 다 붕괴된 상황이니까 말이죠. 말씀해 주셨지만 튀르키예 피해가 워낙 크니까 튀르키예 소식을 매일 우리는 듣고 있지만 시리아 피해도 지금도 상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는 뭐 내진 설계가 안 됐나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전쟁 동안 사실 그동안 건물이 얼마나 약화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그냥 조금만 센 지진이 와도 무너질 건 이건 뭐 너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반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여기를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진 이전에도 유엔 측에서 또는 국제 구호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다 구호 물품을 보냈었냐면 튀르키예와 맞붙은 국경 육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3주간 시리아 정부가 이걸 다 막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3주간 물품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이 벌어졌고 일단 그 안에 있던 구호 단체 직원들이 먼저 구조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유엔 차원의 구조대가 이제 도착한 거는 지진 발생 무려 3일 후에나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여기 열어줘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적십자사나 적신월사의 어떤 감독 하에만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우 이제서야 이제 물품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국경을 조금 더 개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이 사실 시리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6개월 정도 이제 제재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가지고 시리아 정부가 이걸 또 계기로 뭔가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유엔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딱 거기에 한해서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으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정말 이러한 위급 상황에 인간을 도와야 되는데 여기 또 정치, 종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개입돼서 구조될 일도 지금 안 되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튀르키예도 큰일이에요. 비상사태 선포 3개월인데 석 달 지나고 5월엔 대선이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지진 피해가 또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인들은 이거 지금 그렇죠. 벌써부터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아유, 자 다음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국가들을 쭉 방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고 없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서 각국 정상과 회동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2월 말에 전쟁이 시작된 후 해외에 나온 것은 지난해 말 미국과 폴란드 방문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영국을 방문해서 리시 수넥 총리와 회담을 했고요.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까지 접견을 다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던 나라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방문을 했고요. 아니다 다를까 이 총리 방문에 맞춰가지고 군사훈련 지원을 해왔는데 이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장거리 무기 등 군사 장비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투복 차림으로 영국 상하원 의장 앞에 선 국가 지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방의 관심을 계속 전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또는 각국의 내부 정치 문제 또 그래미 음악상 등 다른 뉴스거리를 물리치고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심을 조금 잡아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영국 방문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영국 사이에서 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영국 방산업체들이 이제 무기를 생산할 계획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일 밤에 또 바로 프랑스로 날아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밤 10시 30분에 프랑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한꺼번에 만나서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회담도 진행을 했고 자정이 넘어서 끝났는데 자, 이 자리에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그중에서도 등급이 가장 높은 그랑크루아 이게 이제 프랑스 대통령들이 받는 훈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음 날이 바로 EU 특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유럽 연합 회원국 27개 정상들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밤 늦은 시간에 프랑스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렀느냐.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국의 선수를 뺏길 걸 주도권을 빼앗길 걸 좀 우려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빨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혼자 만나기는 조금 그러니까 독일 총리도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탈리아 총리가 아니 EU 정상회의 앞두고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만 주목을 받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 독일 실주 총리 얼마 전에 어렵게 레오파드 2 전차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미사일하고 전투기도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정 넘어서까지 이 프랑스와 독일을 만나고 다음 날 결국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가서 EU 집행부를 만났더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국제본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